내일이 12월 9일인데요. 4년 전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12월 9일이라는 날짜에 맞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시사했습니다만 당내 반발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당 원로 정치인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고문님 나와 계십니까? 예. 자, 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여기에 대해서 고모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죠. 예. 왜냐하면 우선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의 주체로서 적당하지 않고요. 예. 그건 임시로 와 있는 비대위원장인데 예. 당의 이름을 걸고 본인이 사과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우선 첫째. 예. 두 번째는 본인이 잘못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예. 본인이 예를 들어서 군사정권에 협조해서 국보에 참여했다든지 또 60 때, 560 때 금융비리로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갔다든지 예.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문재인 정권을 집권하도록 도운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과오들에 대해서 본인은 한 번도 국민들 앞에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들이 사과를 해야지 제3자가 밖에서 사과한다는 것이 옳지도 않고요. 예. 그다음에 또는 뭘 사과한다는 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뭘 사과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뭘 사과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당사자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정치보복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 재판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재판을 받은 거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받는 건데 지금도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수체 재판을 안 받았고 그런데 제3자가 그것도 사과의 주체로서 자격도 없는데 그 사과한다는 거는 정치적인 것밖에 안 되죠.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사과 주체가 잘못했다고 하셨는데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장이 대표성이 없을까요? 당대표로서? 아니, 비대위의 대표지 당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예. 전당대회 중에서 당원이 총리로 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한시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년 4월 7일까지 한다고 자기 스스로 못을 박아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대위원장이 뭘 사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뭘 사과하느냐 두 전직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 수사 또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아니 3심까지 대법원 결정이 난 거지만은 당사자들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본인들은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도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수재 재판을 거부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대법에서까지 끝났으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아직까지 대법이 끝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사과를 한다 하는 거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그게 보이기 위한 쇼밖에 안 되지. 그 진정성이 없잖아요. 진정성이 있으려면 본인이 사과를 해야죠. 본인이. 당사자들이. 그런데 내년에 그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선거를 봤을 때도 중도층을 향한 구애 이런 걸 봤을 때 사과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중도층은요. 이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사과한다 그래서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당내 분란만 일으켜서 당내 고정표 말하자면 지지자들만 이탈하게 만드는 거죠. 당내 분란만 시키는 거죠. 이미 중도층은 사과 하나 안 하나 이미 생각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태극기 세력만 바라보고 정치하는 거 아니냐.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극우 세력 일부 말하는데 사과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 이런 사람들하고 멀어지나요? 사과라 하는 건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정치적 의도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 자기 생각에 불과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과를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 태극기 세력하고 같이 하나요? 예. 어쨌든 그러잖아요. 그 고모님처럼 지금 당내 특히 중진 의원들이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신은 당을 나가겠다 이런 좀 강경한 자세를 취했거든요. 오늘 뭐 삼선 의원들이 또 3선 이상 중진들이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이 비대위원장 그야말로 비대위는 당이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수습하라고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비대위는 빨리 전당대 준비위원회 만들어가고 빨리빨리 전당대 준비해서 당이 총리적으로 당대표를 뽑게 만드는 그 준비하는 것이 비대위예요. 예. 그러니까 비대위 역할은 안 하고 당대표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유를 들려면 잠시 집 수리하라고 맡겨놨는데 집 수리는 관심이 없고 집에 자기 문 빼다는 것만 관심 있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고모님 당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조기 전당 체제 혹시 찬성하십니까? 조기 전당대회는 지금은 내년 4월 선거 전에 전당대회 할 틈도 없잖아요. 그건 어렵고, 예. 그러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전당대회를 준비를 만들어 갖고 예. 선거체제 선거대책위원회와 겸해서 선거 끝나면 바로 전당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는 건 좋지만은 지금 당장 전당대회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 만일 사과를 강행하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그래서 사과를 강행하면 본인이 그만둔다 그랬는데 그게 협박이잖아요. 애들도 아니고. 내가 사과하는데 거부하면 난 비대위원장 그만두겠다. 그만두면 되죠. 그러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원장 그만둔다 그래서 당이 무너지나요? 지금 당이 잘해서 지지도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하도 엉마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걸 착각해갖고 마치 국민의힘이 뭐 잘해갖고 지지도가 올라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사과 못하게 하면 그만두겠다 그러는데 그만둔다 그래서 당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만두면 원내대표가 대행해갖고 내년 선거 준비하고 전당대 준비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협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모님께서는 현 지도부의 리더십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문제 좀 있는 게 아니라 엉망이죠. 리더십이라는 게 없죠. 뭘 하나 대표 투쟁에서 뭘 하나 제대로 해낸 게 있습니까? 소리만 질렀지. 뭘 얻어냈습니까?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외연 확정을 했다 이런 평가를 언론에서 하던데요? 그럼 뭐가 외인 확정된 겁니까? 외인 확정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통합도 안 하고 지금 당장 밖에 있는 국민의당 하나 못 끌어들이는데 무슨 그래도 국민의당 현재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중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도를 외연하려면 적어도 국민의당 정도는 자기가 비대위체에서 끌어들여야죠. 그걸 안 끌어들이는데 다 이게 전부 갈라치기만 하잖아요.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전부 김정인 위원장 자기 내놓고 남들은 다 안 된다 이야기만 하잖아요. 안철수도 안 되고 뭐 누구도 안 되고 그런데 뭘 외연을 높였습니까? 오히려 더 외연이 축소된 거죠. 그러면 홍준표 의원에 대한 복당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당시켜야죠. 그래서 복당해갖고 당이 좀 시끄럽다 하더라도 이 야당 의원 한석이 중요하잖아요. 무소속이 밖에 있으면 한석이라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홍준표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 3명이 밖에 있는데 거기다 국민의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있다 그래서 누가 그 사람들을 무소속으로 생각합니까? 다 국민의힘으로 생각하지. 그럼 빨리 복당시켜야죠. 그걸 뭐 따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모님 방금 소리치고 갈라치기 이런 단어 쓰셨는데 지금 뭐 공수처법 또 뭐 추미애 윤석열 갈등 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게 내부 비판 갈라치기 아니야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안 맞는 말이 지금 공수처 문제라든지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문제가 있는데 당의 투쟁력을 거기에 집중해야지. 그 쓸데없는 사고한다 그래갖고 당내 분란만 일으키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잖아요. 지금 당의 대여 투쟁력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지금 당의 대여 투쟁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 아닙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당장 공수처법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좀 통과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저지하고 막을까? 이렇게 당을 기울여야지. 무슨 뜬금없이 전직 대통령 사과한다. 전직 대통령 뭘 사과한다는 것도 분명하지 않는데 예. 오히려 당만 민주당의 유리한 조건만 만들어주잖아요. 예. 지금 왜 그런 일을 하냐 이거죠. 이것도 그런 일을 하려면 당이 안정되고 그러면 최소한도 현재 대여 투쟁이나 좀 끝내놓고 생각해도 될 건데 이 와중에 뭘 또 당내 분란을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좀 한 중진들이 다 생각이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초선들이야 뭐 이거 좀 모르니까 뭐 그냥 하는 거지만은 근데 고모님 지금 하여튼 당 지도부에 굉장히 비판적이신데. 그렇습니다. 뭐 엄청 비판적이죠.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체제로 내년 보고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 체제로 치르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요. 예. 이 체제로 선거 치르면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예. 밖에 들어올 사람 다 못 들어오게 하고 뭐 통합해서 하나가 돼도 안 될 파인데 국민의힘 혼자만 치르겠다. 국민의힘 혼자 후보 내갖고 내년 선거에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소위 말하면 우파라고 한다든지 뭐 말하자면 보수 세력으로 한다든지 총 단합에도 후보 한 사람을 내야지 국민의힘에도 후보 하나 내고 또 우파 진영 무소속에서도 후보가 나오고 이래 후보가 갈라져서 나오면 이기겠습니까? 고모님 지금 원외에서 이제 당 원로로서 고문으로 계시는데. 예. 뭐 다음에 전당대회라든가 혹은 또 다른 것이라든가 당에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힘을 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정치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못한 거는 내 후배들을 통해서 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또 다시 뭐 나서서 뭐 아무리 답답하고 좀 야당이 투쟁하는 게 못마땅하고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후배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하게 해야지 내가 또 다시 나선다는 건 안 맞지요. 뭐 경륜도 있고 하신데 왜요? 그래도 뭐 김종인 위원장은 그 연세에도 나오시는데? 그 사람 좀 특이한 사람이고 우리는 좀 가치관이 좀 다르니까 한실이 한 역할을 했으면 물러설 줄 알아야지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그건 옳지 않죠. 이제는 뭐 당으로 다시 들어온다든가 원내에서 뭐 하고 싶은 일은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선출직으로 나가서 뭘 또 현역에 복귀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요. 그 민주당의 투톱 다음 대권 이야기입니다. 이낙연, 이재명이 있고 또 지금 윤석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다 보면 국민의힘 사람은 지금 전혀 떠오르고 있지 않거든요. 이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 4% 뭐 이러죠. 1% 뭐. 그게 고민이죠. 국민의힘이 고민이. 지금쯤 되면 한 1년 반도 안 남았는데 지금쯤 되면 야당 야권의 후보가 뭐 두 사람이 되든 세 사람이 되든 한 사람이 되든 뭐 10%, 15%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여권의 후보들과 이게 격이 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에는 후보가 지금 부각이 안 되잖아요. 그게 좀 답답한 건데 그것도 현재 비대위원장이 그걸 자꾸 뭐 밖에서 지금 대선 후보 될 사람들이 지금 야권에서 있는 게 안철수 대표나 홍준표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단 4%, 5% 좀 되잖아요. 딴 사람들 1%, 2%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 당에 들어와서 지금부터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게 해야지. 그런 사람은 일체 못 받아들이니까 그저 답답한 거예요, 정말. 알겠습니다. 고모님 다음에 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4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죠. 방역당국 스스로 다음 주에는 하루 9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오전에 정부의 백신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한 줄기에 빛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됐고요. 거리도 많이 한산함이 느껴지는데 2단계를 시행했는데 확진세가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에 2.5단계를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 1단계 또 2단계 유행일 때는 거리두기를 격상을 시키면 확진자가 줄어들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일단 사람들이 효과는 없다고 하지만 저는 2단계를 갔던 효과를 지금 보니까 이 정도지. 아하. 아마 2단계를 제때 안 올렸더라면은 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보고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한 2, 3주 전에 600명씩 나온다고 예고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또 1000명도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효과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한 2번 경험하니까 국민들이 잘 떨어지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고 경각심 떨어진 게 제일 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역학조사가 아무래도 좀 미진하다 보니까 지금 감염원을 다 못 밝히는 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감염원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예. 뿌리도 깊고. 지금 발표되는 거 보면 그냥 이웃에서 그냥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음식점, 목욕탕, 사우나 등등. 그래서 아마 상당 기간 길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도 있겠죠. 물론이죠. 예, 겨울이라는 계절. 12월, 1월은 호흡기 질환이 가장 감염이 창궐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3단계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저희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인터뷰했는데 3단계는 도시 봉쇄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3단계는 이제 소위 말하는 완전히 도시를 닫는 건데요. 그렇게 안 가게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면 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2.5단계를 마지막 단계라 생각하고 예.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굳이 3단계까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벌써 10개월째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국민들도 많이 피로해 하시는 것 같고 또 경각심도 교수님 말처럼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근데 계절적 요인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12월, 1월, 2월까지 계속 추울 텐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결국은 치료제나 백신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4개 회사와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회사와 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제 제일 중요한 위험 분산 차원이죠. 왜냐하면 한두 개 회사와 했다가 한두 개 회사의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완전히 꼼짝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4개 회사를 택한 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저는 조금 더 많은 회사를 선택해서 저희 포트폴리오를 잘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4개 회사는 사실은 백신의 그 제조 과정을 보면은 두 개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종류의 백신들도 좀 확보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은 백신 승인을 앞두고 있고 영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우리는 언제쯤 접종을 시작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부는 3월 얘기하는 것 같던데. 예, 3월에 이제 아마 2, 3월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신속 승인과 허가 과정을 거치면 아마 얼마 안 가서 첫 접종은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년 이게 백신 없고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내년 가을이 되면 또 옵니다. 이렇게 또 올 겁니다. 보나마나. 그래서 내년 가을 오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3천만 명 이상 국민한테 백신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접종 대상에 순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연세 많은 분부터 한다든가 미성년자부터 한다든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땐 당연히 이제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요. 뭐 예. 가장 위험한 층이 이 노령층입니다. 80대, 70대 사망률 엄청나니까 예. 이제 그분들한테 먼저 접종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나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의료진들 그분들이 걸리면 남들한테 환자들한테 또 옮기니까 예. 또 의료 인력 손실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국가 필수 시설에 대한 기본 인력들이죠. 뭐 경찰, 군인, 그다음에 뭐 소방 등등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한두 달 접종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소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 또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신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 놓을 수가 없어요. 예. 어린아이들한테는. 왜냐하면 이게 임상 연구가 충분히 안 됐습니다. 어허. 예, 그래서 당분간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가 나와야 되는데 연구가 그렇게 뭐 공장에서 뭐 상품 만들게 돼서 뚝딱 나오는 게 아니지 그렇겠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주의 깊게 보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 층에서 유행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학생들이 예. 백신을 못 맞으면 아무래도 예. 불안하죠. 네. 그 3월 달에 접종 계획인데 계약이 3월 달부터니까 보통 네. 그것도 문제는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일단 어느 나라든 청소년한테 지금 백신을 자신 있게 놓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네. 영국은 오늘부터 백신 접종 시작인데 일단 80세 이상 또 의료진을 우선 접종하겠다고 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과연 부작용이 없느냐 또 이 효과가 있느냐 이거는 아마 모든 전 세계인들이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이걸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예. 저는 제일 걱정이 안전성이거든요. 예. 물론 단기 안정성은 어느 정도 괜찮지만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그 백신이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예. 즉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한 달, 두 달, 세 달, 6달, 1년까지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급하게 놓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했고 미국도 시작할 테니까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정말 유의 깊게 보면서 우리는 우리 국민한테 어떻게 놔야 될지를 정부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뭐 영국은 하루에 확진자만 10,000명씩 쏟아지기 때문에 뭐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지금 유심히 또 전문가도 지켜보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진짜 실력 발휘를 해야 될 때죠. 예, 잘 예.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하루빨리 나타나길 바라고요. 확진자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뭐 900명, 1000명 다음 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쏟아지면 그중에서 당연히 중환자들도 나올 텐데 병상 부족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병상 부족은 특히 중환자실은 이미 포화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예. 파악하고 저도 이제 중환자실 관련 일을 하니까요. 예. 지금 수도권엔 중환자실 없습니다. 중환자가 계속 발생하면 수도권에서 수용을 못한다고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병상 가동률을 아는데 이게 병상 가동률 100% 될 수는 없고요. 병상 가동률이라는 게 90%가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제때 입원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예. 이게 90%, 10% 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별하게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이 중환자만 보는 중환자의학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검토를 해서 속히 움직이지 않으면 중환자실 부족으로 환자들이 여기저기를 떠돌게 되는 그런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 의료 인력들의 피로도도 상당할 텐데 벌써 10개월째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더더욱 의료 인력의 확충 문제는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환자를 잘 볼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는 좀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미리 준비해서 의료 인력을 좀 보충을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잘 준비가 됐다는 보도를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의료진들은 좀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역학조사 업무도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군, 경찰 투입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그 비의료원이 해도 괜찮을까요?
예. 이게 이제 역학조사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예. 지금 그런 이제 군인 경찰들은 들어와서 뭘 해주시냐 하면은, 첫째는 행정적인 업무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GPS 추적이라든지 CCTV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명 도움은 되겠군요. 도움은 됩니다. 진작에 좀 많이 했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미궁에 빠진 환자들이 15% 20% 되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저희가 백신 얘기를 했는데 치료제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뭐 백신도 중요합니다만 치료제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치료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항체 치료제 이상 지금 12월 말에 결과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혈장 치료제는 공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나온다 하더라도 효용성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과연 항체 치료제가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인가? 예. 또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 아주 효율적인 그런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약이 나올 것인가 하는 건데요. 예. 뭐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치료제라는 것은 백신보다도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있는 세포도 해하면서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몸에 오는 그런 부작용들이 백신보다도 오히려 더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하도 여러 가지 이제 열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최선을 다해서 여기저기서 만들겠지만 얼마나 효용이 있고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검토 후에 이제 치료제로 이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타미플루처럼 한 방에 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